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이란 게 늘 이제 긴장되고 또 결과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돌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던 것을 오늘 몇 시간 만에 다 이렇게 표출을 하고 그게 또 결과로 드러나니까 참 엄숙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결과 나올 때까지 그 결과는 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편안히 쉬시면서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행정 절차론 시험 문제는 보면은 뭐 기존에 나왔던 대로 사례 문제가 행정 절차법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40점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 그 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옛날 나왔던 기출문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요게 그 내용인가 요것을 좀 파악하는 게 요번 시험에서는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음주운전 문제. 그렇고 그게 좀 까다롭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하는 건 행정조사가 잘못되었을 때, 위법할 때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는 옛날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례 형태, 옷을 받고 입고 나왔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왔지만 그 내용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뺄 수 없는 문제죠. 매년 나올 겁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한 걸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는 케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것은 이제 예상 문제였고 우리가 이제 그 첨삭 답안 할 때도 그때도 한번 풀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일단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행정규제법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문제로 나왔는데 그 내용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내용 규제법정주의라든지 규제원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좀 적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봤을 때는 한 60% 정도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도 사실은 건강보험료 납입에 대한 내용을 갖다 앞에 사례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동안 배웠던 뭐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처분의 방식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기보다는 기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 납입이라는 것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행정절차론이 막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례 문제를 이론 적용할 때 그때 조금 실력차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에는 이제 1번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갑은 그랬습니다. 요 갑은 지역가입을 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더 많죠.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을과 이제 동성인데 같이 사는 모양이에요. 결혼식 올리고 요 공단이 거기에 을이 이제 직장 가입자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을의 사실상 배우자가 되는 관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했다고 신고를 해서 건강보험을 갖다가 지역 가입했던 갑이 요 을을 통해서 건강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에는 이걸 받아줬죠. 그러니까 피부용자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그 말이 여기까지죠. 근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니까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급해가지고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로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가입자로 변동되는 바람에 소급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납입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안 냈기 때문에 납입하라고 고지, 이 사건 납입 고지라고 돼 있죠. 고지를 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갑은 공단을 방문해가지고 항의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배우자인데 피부양 자격 취득 신고를 자기는 혜택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신고를 한 겁니다. 며칠 후 공단은 수리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요 뒤에 것은 이제 참고사항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보낸 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전자문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까봐 이렇게 준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물음 1이 뭐냐 그러면 공단이 이 사건 납입 고지를 할 때 이제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됐으니까 건강보험료 납입하세요 이거 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정 절차론이 되다 보니까 행정 절차법에 관련된 내용을 묻죠. 납입 고지는 이제 가만히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부가처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입니다만은 이 공공단체에 들어가서 이것도 행정처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럼 이렇게 이 처분할 때 늘상 우리 행정 절차로서 배웠던 것처럼 처분하기 전에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하려고 사전 통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일반적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할 때 가만히 보면 처분할 때 왜 건강보험료를 요만큼 내야 되는지 이유를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요게 또 필요하고 그리고 요 고지서에 보면 절차적으로 봤을 때 요 납입 고지서에 따른 납입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라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이 절차를 쭉 쓰는 게 돼서 이게 뭐 사례 문제라고 보기도 뭐 그래요, 사실은. 일단 그냥 20점짜리 그냥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뭐 사례 해결 뭐 이런 거 안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거쳐야 될 절차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생각해 볼게. 일단 요 납입 고지서 요거 요 종이 쪽지 있잖아요.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처분이죠. 상대방한테 요게 송달이 돼서 도달이 돼야만 효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송달 절차 이거는요. 앞으로도 절차 물을 때 송달 얘기가 몇 줄씩 적을 일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럴 때 이제 처분하면서 근거 이유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돈 납입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가 원래는 필요하지만 그죠? 정말 이럴 경우에도 필요하냐 이거지.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지. 그 질문 1번이 이겁니다. 20점짜리야. 이것은 문제의 제기라고 잡아봤고요. 그냥 단문 형태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건강보험료 내라고 하는 납입고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으로서 이 처분,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이런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 문제를 내지도 않죠. 그걸 딱 눈치를 채셔야 되지. 그런데 이 돈 내는 것은 침해적 행정처분이다. 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한지 앞에. 그 다음에 이제 할 때 막상 납입고지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거 필요하겠다 하는 거지. 근거 이유. 그 다음에 그 납입고지서의 불복 절차, 예, 고지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에서 필요한 것들이다 이거지.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보면 고지 및 송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납입고지서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입고지 하는 것이 이제 처분이냐 이거지. 일단 기본 출발이. 사실은 이제 이런 건강보험료는 조금 구조가 다른 게, 일단은 일정한 법의 요건을 갖췄을 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바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 처분이 있어가지고 납입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발생한 건강보험료 낼 의무, 그것을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처분일 뿐이다. 이때 비로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의무는 가입자 자격 취득과 동시에 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거니. 생기는데 다달이 얼마씩 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걸 확인하는 처분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납입 고지 또는 고지서의 성질은 처분이다라는 게 결론이야.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뭐 준법률행위, 행정행위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20점짜리는 얼마만에 써야 돼요? 10분만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쓰는 것도 이렇게 다 못 쓸 겁니다. 간단히 쓰시면 돼요. 근데 이런 납입 고지는 처분이죠. 그래서 송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이 필수죠. 그러니까 납입 고지 처분인데 그때는 그 납입 고지서가 송달이 돼야 된다. 절차니까.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 처분은 행정처분이니까 송달이 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되어야. 도달주의라고 얘기하죠. 송달은 뭐냐? 당사자 이런 사람들한테 행정 절차상 서류의 내용을 알려주는 걸 송달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송달을 쓰고 있지만 송달 자체가 또 뭐 20점짜리가 될 수 있잖아요. 송달 자체를 물어보면. 근데 이것은 송달은 그 중에 일부잖아요. 그러면 다 적으려고 그러시면 안 되지. 그냥 축약해서 필요한 것만 좀 적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송달이 뭐냐 그러면 행정 절차상 서류 내용을 알려주는 게 송달이다. 근데 이 송달 방법이 몇 가지가 있대요. 뭐 우편 송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이 들고 와서 주는 교부 송달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그런 송달도 있고 이메일로 보내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송달 방법도 있죠. 어떻게 해도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막 이랬을 때 공시 송달이 이루어지죠. 실무적으로 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다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송달인데 이런 방법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송달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이거죠. 그래서 송달은 다른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그런 경우 빼고는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어떻게 해요?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도달주의라고 그러죠. 이렇게 피상적인 내용만 적으시면 돼요. 더 들어가면 이제 뭐 공시 송달은 뭐 14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적어오면 뭐
나쁠 건 없지만 큰 플러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절차적으로 고지서를 만들어서 문서로 해서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좀 안 썼지만 좀 뭐라 그럴까? 여기 납입 고지할 때 요 서자를 썼습니다만은 이게 문서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방식이 이제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요게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봐요. 원래 이제 이런 침해적 행정처분이다 그랬을 때는, 침익적, 그래도 똑같습니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요거나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절차법에서 맨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핵심이야. 사전통지가 필요하냐 이거지. 이걸 하나도 안 적어줬다 그러면 이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죠. 20점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사전통지 이거 20점 중에 제가 볼 때는 뭐 5점? 5점 정도 얘가 그 정도고요. 그 중에 송달은 더 얼마나 쫓겠어요. 네, 그래서 고지서하고 처분의 성질하고 송달까지 해서 5점. 네. 여기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한 10점은 될 것 같아요. 이거 배는 될 것 같고 이게 핵심이고 이 사전통지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적에 미리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원래는 필요하죠. 자, 그런데 핵심은 바로 이거죠.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이게 둘이 연결돼 있잖아요. 의견 청취하겠다고 통지하는 거잖아요. 면제 사유가 있죠. 이런 면제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 처분을 딱 받았을 때 그 전에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나 이거지.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절차를 거쳤나 이렇게 우리 실무적으로 우리 실상으로 생각해 보면 없잖아요, 사실은. 사후적으로 가서 따지는 건 있어도.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면제 사유에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제 사유는 어떤 게 있어요? 사전통지 안 할 수 있다. 동시에 얘는 사전통지 안 한다 그러면 거의 뭐예요? 의견 청취 안 할 수 있다. 이게 거의 지금 중복되잖아요. 사전통지 안 할 수 있다.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1번. 뭐라고 그랬어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서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는 사전통지 안 해도 된다. 이거 지금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 처분, 납입 고지 요게 이거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긴급해요?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것이 법원의 재판 등에서 확정된 경우 이럴 때도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가 면제가 되죠. 사실 급하면 이거 딱 안 써줘도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로 꼭 써주셔야지. 세 번째 뭐냐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이거 의견 듣기가 곤란해. 또는 불필요해. 여기에 해당되면 면제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과징금 부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따라서 일정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딱 정해져 버린 거다. 그러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법에 이미 정해졌는데 금액이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그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어떨 것 같아요? 응? 건강보험료도 법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정하는 이 방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사후적으로 그걸 흔들어 볼 수 있겠거나 있겠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전에 그걸 갖다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 이것처럼 요 건강보험료도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가장 핵심이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 처분은 이미 법령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부과 방법이 정해져 있고 납부기한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또 내는 것도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는 거니까 처분이긴 하더라도 그래서 행정절차법 21조 제3호에서 사항 3호에서 얘기한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곤란한 것보다는 불필요하다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 결론은 뭐예요? 여기도 안 썼지만 여러분 쓰셔가지고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가 면제된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야죠. 결론은 그거죠. 아까 위에서 보면 요거 거의 같다 그러는데 차이가 뭐예요? 의견 청취 여기에서는 포기의 의사표시, 그죠? 두 개를 가보면 긴급한 처분 때문에 재판해가지고 확정되고 막 그런 게 된 경우, 성질상 뭐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진술 포기, 요게 더 들어가죠. 사전 통지는 여기까지 똑같아요. 얘는 없고, 포기가 없고, 사전 통지는. 이게 이어지는 절차에서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요게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제시. 이걸 길게 써놓긴 했는데, 뭐 이유 제시 같은 경우도 보면 시험 문제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땐 뭐 아까 저는 오히려 이게 10점이라고 보고 이건 한 5점. 5점 정도? 그래서 이유 제시 건강보험료 이렇게 나왔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은 처분할 적에 이유 제시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면제 사유도 또 있죠. 뭐 경미하거나 단순히 뭐 반복 부과 처분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또 면제되죠. 이유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면제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요. 보니까 뭐 경미하거나 단순 반복은 아니죠.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 끝이에요. 사실은. 그 보험료의 산출 근거 법령 등을 제시해서 납입 고지 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특히 이 경우는 이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하고 요것이 이제 되냐 안 되냐 그런 거니까 특히 이게 더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필요성 같은 것은 이제 여기서 써놓다 보니까 쓴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이유 제시를 통해 가지고 행정청이 뭐요? 신중 모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이유를 갖다가 대도록 하면서 하는 거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런 이유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못 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하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회를 주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죠? 방식 이유 제시할 때는 아까 납입 고지서에 이게 서면으로 하는 게 방식상 맞다고 그랬죠? 그 서면에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문서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유 제시 언제 하는 거냐? 이건 뭐 썼지만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유 제시는 요 납입 고지서 보낼 때 하는 거지. 요 송달할 때 그 납입 고지서에 이유 제시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처분 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이유가 만약에 빠져버린다. 이유 제시가 빠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자가 있고 위법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유가 납입 고지서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유 제시의 정도. 요것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 시험이니까 추상적으로 적으시면 돼. 자, 원칙.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이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요 보험료가 이만큼 나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겠다. 요 뒤에는 이제 예외적인 걸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 근거 조항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건강보험료가 산출됐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뭐 조금 세부적인 조항이 생략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이 5번은 이제 이걸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5점짜리는 아니지만 이것도 절차적으로 봤을 때 불복 방법의 고지죠. 보통 이제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나온 것 중에 우리 조금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거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안 내면 어떻게 또 뭐 가산금 물고 뭐 더 뭐 강제집행 당하고 압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좀 나와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저기 쓰진 않았습니다. 보통 그런 게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게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좀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 절차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느냐 이거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고지된 건강보험료에 불복을 해서 이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세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처분 명령서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불복 기간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어디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게 돼 있다, 그죠? 뭐 이걸 알려주지 않아도 뭐 그게 큰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불복 방법을 고지하게 돼 있다.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만은 점수로 봤을 때는 한 2, 3점 되는 것 같아요. 사안의 해결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 처분을 할 때 문서의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응? 그게 송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할 건데, 이게 성질상 의견 청취 사전 통지하기 조금 성질상 곤란하다 뭐예요.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해. 그래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는 면제가 된다. 근데 처분의 근거나 이유는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불복 방법에 대한 고지도 필요하겠다. 총정리해서 한번 해봤고요. 이거 이제 20점짜리입니다. 10분 안에 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가지를 물어봤죠. 하나는 처분의 방식. 이 처분의 방식은 이제 문서로 하는 거예요. 문서로. 그러니까 여기서 처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례에서는 이제 거부 처분입니다.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한 거죠. 그 거부 처분의 방식. 이게 또 처분이에요. 문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처분할 적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빼고는 문서로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례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전자문서라고 봤다. 문자 메시지도. 근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전자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게 신청 자체를 전자로 신청했을 때 그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전자로 뭐 거부 처분을 신청 자체를 전자로 했을 때 거부 처분도 전자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아니면 동의가 있을 때 이 거부 처분을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의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런데 동의가 없어도 문자로 할 수 있는 경우 있나요? 있다고요. 봐세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일. 그 다음에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 사안이 경미할 때 말 휴대전화 나왔죠? 이용한 문자 전송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긴급해야 돼. 경미해야 돼. 두 글 중에 하나 해야 돼. 긴급하거나 경미하거나. 그럼 요 거부 처분이 긴급한 겁니까? 이 거부 처분이 경미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문서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빨간 거로 한 거잖아요. 동의를 하거나, 오케이, 동의하거나, 긴급하거나, 경미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면 전자문서로 신청했거나,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들어갔을 때 문서 아닌 걸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헌갑도 아니고, 동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 뭘로 해야 돼요? 문서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보면 야 문서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자 메시지 띡 보냈어 뭐 이렇게 되죠. 자 이봐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접근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문서로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처분을 해야 된다. 또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문자 메시지로 띡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위법하죠? 이렇게. 하나 물어봤고, 이거 10점짜리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것은 맨날 나오는 게 요거죠. 이것은 10점짜리 이렇게 해서 20점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이게 5점밖에 안 되고요. 내용이 좀 적어서 요것을 15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몇 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10점, 10점. 요것도 앞으로도 이제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어떤 사례 문제든 간에 요 내용을 송달 요런 내용 그 다음에 또 요런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언급을 꼭 해야 될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자 거부 처분 수익적 행정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일 때 사전 통지가 필요하냐가 2번이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 대상은 사전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 대상은 크게 보면 뭐예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뭐예요? 제한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하죠. 의무 부과, 권익 제한. 요랬을 때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통지를 처분의 제목 등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되는데 이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사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 참여 보장이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권익을 제한하는, 봐봐요. 권익을 제한받는 처분일 때는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위에서 했었죠. 그러면 수익적 행정처분 뭐 지위승계 신고라든지 지금 나온 것처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이런 거 이런 수익적 행정처분 근데 이것은 신고에 따른 거부처분이에요.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요게 자격취득 신고 직장가입자에 보험 혜택 받는 사람 그거에 대한 거부 처분 요것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요게 문제다.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잘 쓰셨을 거예요. 학설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거부 처분을 당하면 신청했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익이 어떻게 사라지는 거죠? 그럼 불리한 거잖아요. 사전통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다. 또 사전통지 면제 사유 있잖아요. 아까 뭐 있었잖아. 뭐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지 뭐
뭐 재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성질상 곤란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거부 처분. 이 거부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니까 사전 통지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소수설이죠. 다수설은 어때요? 불효설이 다수설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런 직장 가입자 그거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거부 처분한 거예요? 근데 그 거부 처분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 그 신청한 사람한테 어떤 권리가 생겼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부 처분으로 인해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거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신청할 당시에 어떤 권익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의 의자입니다. 대상이 아니다. 요게 다수설. 그럼 판례도 그렇죠. 판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판례 입장은 그렇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특히 수익적 행정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다고 해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그런 처분이 아니니까 권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지. 거부해도 그 전에 어떤 생겼던 권리가 없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응? 아까 그 다수설처럼. 그래서 이런 수익적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없다. 그래서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없다. 판례 번호는 뭐 전화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안 쓰셔도 괜찮고. 보고 베끼니까 저거 쓸 수 있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요건 진짜 많이 나온 거여서 뭐 또 암기해서 쓰신 수험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쓰시면 인상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죠. 사안 해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때는 뭐예요?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거부 처분 이렇게 정확히 이거죠. 사전 통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1번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40점짜리인데 그 행정 절차론 일반에 대한 내용을 물음 1에서 물어봤고 2번은 이제 방식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문자 메시지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 중에서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거부 처분이 수익적 행정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이 판례 입장이죠. 거기까지가 40점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죠. 여기서 아까 이거 문제 안 읽었네요. 근데 아시죠? 두 개 물어봤다는 거. 1번 문제 끝에 보면 통지 방식에 하자. 아까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자 메시지 띡 보낸 거예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이거였죠. 자 2번 문제는 이것도 사례 문제입니다. 갑은 음주 상태로 차량 운행 중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다. 갑이 이제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 업무 분야 중에 이제 요 음주운전 분야가 있죠.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호흡 측정을 해야 하는 거죠. 호흡. 불어는 거 있잖아요. 불어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혈액 채취. 이게 안 되면 요거 혈액 채취를 하는데 이 체혈과 관련해서 혈액을 채취하는 게 체혈이죠.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법에 되어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저기 뭐예요? 의식불명이에요.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법에는 또 동의받아서 혈액을 채취하게 되어 있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그런데 그 체열된 갑의 혈액 알코올 농도를 보니까 그게 0.125니까 0.1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기 0.08부터 이제 음주운전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0.1이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되면 면허 취소 정지 나올 수 있는데 취소 쪽이 더 가깝겠죠. 경찰청장은 갑에 대해서 음주운전 이유로 해서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을 했다 이거지. 그죠? 이 체열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체열 결과는 0.125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사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요것만 보면. 근데 요 체열하는 과정에서 요게 위법하지 않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그 위법하게 조사에서 얻은 것 같고 이런 취소 처분했을 때 이 행정행위의 효력이 그래도 유효하냐, 요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앞에 게 이 체열한 거, 요것이 적법하다면 요거 뒤에 건 적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문제를 안 내겠죠. 그러면 답안지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문제 나왔을 때 이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거 물어봤지만 요것이 위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몰라도 위법으로 몰아붙여야 돼 여러분. 이걸 적법으로 해버리면 이거 뒤에 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위법한 게 뭐냐 이거지.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동의받지 않았다 그렇게 그렇지 피를 뽑는데. 자 근데 요걸 이제 보면 약간 좀 어떤 그 형사소송법적 그런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혈액 채취를 통해서 할 때 그게 요 당사자가 상대방이 동의하든지 아니면 영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피를 뽑을 수 있어. 둘 중에 하나 동의 아니면 동의나 그 위에 나왔죠. 법원 영장. 근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동의해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영장 발부 받으러 뛰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예외적으로 뽑을 수 있어요. 의사가. 근데 뽑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경찰관이. 대신에 그 뽑은 피에 대해서, 뽑은 거에 대해서 사후 영장을 받게 돼 있어요. 사후 영장. 그래야 미리 뽑은 요 혈액 채취가 적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이 문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읽다 보면 슬쩍 넘어갔습니다만은 사후에 이 말이 나오잖아 지금.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도 안 받았다 이 말이죠.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결론적으로. 사후에도 안 받았기 때문에 뽑은 피는 뭐예요? 증거 가치가 없다. 뽑은 피는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이게 핵심. 응?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이게 형사소송법인가 형법인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피를 뽑는 것이 행정조사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행정조사. 이게 봐봐요. 피를 뽑아서 혈액 채취. 이것 때문에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면허 취소 이렇게 되면 이건 행정 영역이에요. 행정. 근데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형사처벌을 받죠. 벌금, 징역이나 벌금 받죠. 요것은 이제 형사 절차예요. 이건 행정 절차고. 지워버리고 요리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가면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되고 여기로 가면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례는 이게 나왔지 이게 벌금이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게 행정조사. 이걸
빨리 떠요. 아, 행정조사구나. 요것 때문에. 행정조사구나. 이렇게. 행정조사. 이렇게. 여기 행정조사 내용 시료채취라는 게 있어요. 시료채취. 방법 중에 요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제기. 사례 문제니까 문제 제기, 사안의 해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안에 영장 없이 사전, 특히 사후 영장 없이 혈액 채취한 것이 행정절차법상 위법한지 여부. 동의나 영장 없이 한 것이 위법하다 이거지. 그리고 나가서 문제를 그냥 뺏긴 거잖아요. 이러한 혈액 채취를 근거로 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문제를 뺏겨갖고 답안지를 늘리는 거지 뭐. 그 다음에 10분, 이건 얼마 동안 써야 돼? 이거 10분이죠. 10분. 20점짜리니까. 두 번째는 행정조사의 위법성. 그럼 행정조사가 뭔지를 먼저 봐야 돼.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여기서 이제 경찰관이 하는데, 경찰서장이 면허 취소를 하잖아요. 경찰관이 우리 경찰청장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청장.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 결정은 아니겠죠, 이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무수행이죠, 이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거. 수집. 그게 행정조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조사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좀 내봐라, 보고해라, 뭐 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시료채취가 있고, 혈액 채취도 어디에 들어간다? 시료 채취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행정조사다. 그런데 이게 정당하냐 이 말이지. 두 번째 정당하냐 이 말이에요. 행정조사 방법은 보니까 이 시료 채취, 혈액 채취가 행정조사 방법 중에 있다는 걸 먼저 얘기했고, 가만히 보니까 원래 행정조사 할 때는 원칙이 뭐예요? 구체로 쓰고 있지 않지만 행정조사서 이런 걸 사전 통지해서 행정조사한다고 미리 알려야 되죠? 그게 원칙이죠? 조사하겠다고 미리 알리고 나서 현장조사 나가는 것도 그렇고 행정조사 할 때는 미리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 어떤 경우에 사전 통지가 필요 없죠? 대표적인 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 다음에 무슨 통계 작성 이런 거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는 결국 경우에 따라서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케이스다 이거지. 왜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 없이도 바로 그냥 행정조사 가능하고 피를 뽑을 수 있고, 다만 그렇게 예외적으로 피를 뽑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상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해 놓거나 그러면 안 되고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죠. 근데 이분은 지금 병원에 갔기 때문에 요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최소한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나가서 조사 방법상 이런 혈액 채취는 어떻게 해요? 당사자의 대상자의 동의나 또는 법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장이 필요하다. 여기 원칙이지. 조사 방법상 동의해주거나 그때 이제 피를 뽑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피를 뽑을 수 있는 경우 있나요? 그래서 보니까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동의도 없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혈액 채취한 거에 위법성이다. 이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보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원칙을 먼저 얘기합니다. 원래 그렇다. 만약 당사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했다 그러면 위법한 증거가 돼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의식불명 상태다 지금 이 케이스처럼. 호흡 측정이 불가능하고 부라고 했을 때 불 수 있어요? 못 불잖아. 그 다음에 그게 동의받을 수 없는 상태죠 지금.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사전영장을 받으러 쫓아가거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감정하거나 피를 뽑아 감정을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지. 시간적 여유가 없죠. 긴급한 상황이죠. 잘못하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요? 허용된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당사자 동의 없이 또는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후적으로는 법원의 사후 영장 이 중에 받아야 적법한 증거가 된다 이 말이지. 여기가 핵심. 그래서 대충 흘려서 문제를 읽었겠습니다만 사후 영장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답안지 쓸 때 영장 없어갖고 그래서 이건 그 혈중 알코올 농도 나온 거 요것은 그 조금 위법한 증거여서 그래서 뭐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확히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본사안의 경우 다시 이제 되풀이하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고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사전 영장 없이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니까. 다만 당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본사안의 경우에서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았죠. 따라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는 어떻게 하다가요? 위법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위법하다 이게 결론. 근데 이제 여기가 반쪽짜리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20점 중에 여기가 이제 10점, 여기까지 10점이고 나머지 밑에가 10점인데 3번에 보면 이러한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해서 행정처분한 거, 행정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행정처분.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면허 취소. 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행정조사를 기초로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만일에 행정조사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요거에 이제 혈액 채취죠. 요게 위법성이 있다면 행정행위도 요 면허 취소도 그 위법성이 승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요게 이제 나머지 10점짜리예요. 학설이 있는 거 아시죠? 학설 보면 학설과 판례 써주면 돼요. 학설은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하자를 승계 안 한다는 거지. 승계 안 한다는 게 결론적으로. 행정조사가 있고 그게 행정처분의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사랑 행정행위는 별개다 하는 거지. 행정조사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하는 건 맞긴 한데 이 행정처분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니까 행정조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 행정행위도 위법성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견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견해에 찬동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사례문제 나올 때 행정조사와 관련된 파트가 사례문제로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나오면 무조건 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그렇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행정과정의 구성 부분이다. 그러니까 앞에보다 전체적으로는 이거다. 한 덩어리다.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면 행정행위, 행정처분도 어떻게 위법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승계설이 맞죠. 판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판례도 세무조사 하는데 세무조사가 많이 말썽이죠. 과세 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세무조사 할 때 이게 동기가 아주 불순했던 거죠. 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기분 나빠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무조사 해가지고
과세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세금을 매겼어요. 근데 과세 처분을 했지. 근데 세무조사 과정 중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위법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승계가 돼서 이 과세 처분도 뭐예요?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과세 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 판례 막 달달달 외우셔야 돼. 판례까지 썼으면 뭐 더 이상 없어. 자, 결론은 계속 반복돼서 좀 그렇긴 한데 긍정설, 승계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조사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절차의 하자라든지 뭐 사전 통지를 안 했다든지 뭐 방식이 좀 위배됐다든지 등등등. 그럼 그게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런 하자가 있다면 그게 그대로 행정행위에도 다 승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나 법원의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는 혈액 채취는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위법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해서 면허 취소 처분한 것도 어떻게 돼요? 위법하다고 본다라고 간단히 결론을 꼭 내리시고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뭐 이렇게 결론 딱 보면 다 읽지 않습니다. 제목들 보고 딱 보면 이것만 딱 보면 10점 만점이네 이렇게 한다고요. 응? 쓸데없는 거 안 쓰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한번 볼까요? 문제 3번 나왔던 거죠, 이거 옛날에. 행정규제기본법상 나오죠?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하고 하나, 규제원칙하고 둘, 우선 허용 사후규제원칙 셋,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쓰시오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쓰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세 가지를 차례로 1번, 2번, 3번 써주면 돼요, 여러분. 응? 왜 안 바뀌어? 자, 1번. 규제법정주의. 이거 뭐예요? 이거 그대로 풀었으면 돼요. 행정규제는 법에 근거해가지고 규제해야 되겠다. 법에 근거도 없는데 규제하면 쓰겠다, 못 쓰겠다. 못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는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그 법률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규제 내용이 흐리멍텅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규제 자체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런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거에 해당. 규제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규제거든요. 응? 그래서 법률에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네 줄로 다섯 줄로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요거 쓰면 돼요, 요거 쓰면. 요렇게.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는 거죠.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규제는 안 되겠다 이거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법률은 오히려 여기를 좀 줄이더라도 두 번째 걸 좀 써주실 필요가 있지.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임 명령 등도 여기서 얘기한 법률 넓은 의미의 법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적 내용은 이런 거에 법률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 요걸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꼭 법률이 아니더라도 법률과 상위 법령,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위 법령에서 범위를 딱 정해서 위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할 수도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규제를 할 때 꼭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일단 법률로 규제하지만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 근거한 하위 명령, 하위 법령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거기 조례나 규칙까지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려면 위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위임도 없는데 규제하고 그러면 그런 나쁜 놈이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원칙.
규제 원칙은 기출문제에서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한번 냈던 건 기억이 나요. 본질 내용을 침해서는 안 되겠다. 규제할 때. 규제한다고 해도 그 핵심적인 걸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밑에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것 갖고 풀어 쓰는 거예요. 이게 핵심. 그 권리 또는 그거에 대한 핵심적 부분을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그 제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효적 규제. 생각해보면 규제했는데 그냥 부담만 잔뜩 두고 효력이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할 때 생명, 신체, 안전 뭐 이런 거 위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환경 이런 거예요. 근데 규제 좋아.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실효성이 있어야 돼. 규제 자체가. 규제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래. 근데 생명 보호는 안 되면서 규제만 잔뜩 되는 거야.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 실효적 규제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효과적인 수단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2번하고도 좀 겹치는 측면이 있는데 효과적인 뭐예요? 수단. 효과적인 뭐예요? 수단. 효율성이 있어야 돼. 효율성. 요거. 그 다음에 효과적 수단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규제의 목적. 실현에 생명보호 뭐 환경보호 이런 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실제 해보면 어렵겠죠. 최소한의 규제라는 게 뭐냐 이거지. 최소한의 규제를 하면 말로는 쉽습니다만 실제 해보면 어떻겠어요. 어떤 게 최소한인가. 너무 죽여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살살하면 규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답안지에서 쓰는 말이죠.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된다. 우리. 어떤 게 효과적인 수단이야? 몰라 우리는. 그냥 효과적인 수단을 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적 좋은 말 다 쓰네.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 이런 말들이 답안지에 나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걸 확보할 건데 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수단.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요것은 뭐냐. 일단 규제하지 말고 봐. 나중에 규제해 이거지. 응? 네.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 원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서비스는 우리 몸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품은 물건이죠. 관련된 규제를 할 적에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는 다음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할 때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묶음이에요.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다 그러면 옛날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 새로운 서비스 중에 뭐가 있어 인형뽑기 지금도 있어요. 인형뽑기방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다음에 제품 이건 물건 얘기하는 거죠. 신제품 이거 서비스고 이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은 규제를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내둬봐.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규제해 이런 거지. 큰 원칙. 그리고 이제 밑에도 보면 이런 국가나 지자체가 새로운 기술의 서비스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해가지고 아까는 규제를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 이번은 중간중간에 점검도 하겠죠. 자 일단은 규제를 우선 허용 후 사후 규제 방식에 따라서 하도록 고쳐라 이 말이지. 그렇게 안 되는 거 그렇게 고쳐라 이 말이지. 점검할 때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으로 개선토록 해라 이런 뜻이지. 오케이. 그럼 이게 구체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게 행동 양식에서 방식에서
네 가지를 써놓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가 이제 우선 허용 예외적 규제 요게 한 10점 되는 거고요. 위에 이제 행정규제 법정주의하고 그 다음에 규제 원칙이 한 10점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요거 한 10점 되는데 네 가지 제목을 안에 내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거티브 방식 규정 이렇게 이게 뭐예요? 요거 안 돼. 나머지는 대대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허용되는 게 많겠죠? 그런 식으로. 자, 새로운 서비스 포섭 개념 규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 규정을 둘 때 약간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사후에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나왔을 때도 이 규제를 받도록 조금 이렇게 하자는 거죠. 포섭 개념 규정을 쓰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저 위에 우선 허용 예외적으로 규제 그런 거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데 요 규제하는 방식 중에 이제 요런 개념이 있다고요. 새로운 서비스나 여기에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해라 이거지. 그죠? 네. 그게 이거고. 장래란 말이 그래서 나오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연한 비슷해요. 세 번째가 유연한 분류체계의 규정. 요 제목을 쓰고 이걸 갖다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일단 서비스하고 제품이 나옵니다. 그 분류 기준이 있을 텐데 요건 요런 걸로 보고 요런 업종으로 보고 뭐 이렇게 분류 기준이 있을 텐데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제품도 포섭될 수 있게끔 유연하게 분류 기준을 정해놔라 이 말이지. 분류 기준을 정해놔라 이 말이지. 3번. 응? 오케이. 요 두 개 비슷해요. 이건 분류 체계를 얘기하고 이건 개념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 신기술 개념에 대한 그 정의를 낼 때 정의. 이건 분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후평가 규정.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대원칙하고 많이 관련돼 있죠. 처음부터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고 나중에 한번 지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기술 서비스 제품과 관련한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할 의무를 부과하지 말고 아니 지금 이게 출시가 돼서 이렇게 사용되기 전부터 벌써 규제를 하지 말고 일단 한번 내비둬 봐 이렇게 내버려둬 봐 이렇게 출시 후에 나중에 사정을 봐가지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지. 응? 요 4번 같은 거 사후평가 규정은 아까 우선 허용 사후 규제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위에 그 중간에 두 개가 둘이 비슷한 거고 개념이냐 정의냐 아니면 분류 체계 기준이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기출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드디어 나온 게 이거 뭐냐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요건 우리 모의고사 때 풀었던 문제 같아요. 우리 GS 2기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목적의 이용 제공에 대한 이용 제공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어떻게 이거 제가 문제에다 이걸 써놨네. 문제가 이게 문제죠 참. 자 해설. 아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는 수집 목적이 있죠. 수집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강의 듣는다면 말이에요. 그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거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 제한이다는 얘기는 이용하거나 목적 외 목적 수집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는 뜻이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가 우리 해커스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서 수강에 필요한 그런 정보로만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활용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초과해서 이용하거나 제3자한테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원칙이다. 자 그런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20점짜리인데 그냥 원칙은 이렇고 사실 여기가 핵심이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를 빼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다.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어떤 경우는? 이 경우는 말이죠.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보세요. 첫 번째, 별도의 동의 받은 경우.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커스에서 수강할 때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같은 거 적잖아요. 근데 필수는 이제 목적 범위 냅니다. 필수. 근데 선택이 있죠. 선택. 그게 바로 목적 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입할 때 보면 선택인데, 거기다 체크, 선택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 만약에 동의를 체크하면 별도의 동의가 돼요. 그럼 목적 외. 예를 들어서, 뭐 학원 홍보 목적으로 그런 홍보물을 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거나 이런 거잖아요. 나는 강의만 들으려고 그랬는데, 학원 홍보물도 내가 받네? 그건 선택이잖아요. 이거 별도의 동의잖아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또 목적 외 용도로 쓸 수 있다. 다른 법에 규정이 있거나, 이건 다른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법률이지.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이게 생명, 신체, 재산 맨날 나오죠.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거 그대로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요게 중요하더라고요.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럴 때 목적 외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건데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핵심적 단어가 뭐야?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거예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한테 제공하지 않았다가는 소관 업무. 이건 이제 공공기관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겠죠.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목적 외 용도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소관 업무, 요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그때도 목적 외 용도로 쓸 수 있다. 정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은 뭐예요? 가로 5번은 조약 하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 필요 없어요. 조약, 국제협약 뭐 이런 거 나오죠. 조약 이렇게. 조약에 따라서 수입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예요. 그 제공한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조약, 국제협정 여기까지 써주면 더 좋고. 그래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 조약에 따라서 아니면 국제협정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여기서부터요 6, 7, 8은 한 가지입니다. 수사, 기소, 그 다음에 재판,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형, 집행, 깜빵하는 거잖아요. 수사해서 기소가 돼갖고 재판을 받아갖고 깜빵 갔다 이런 거잖아 지금. 그 뒤에 이런 건 안 써도 괜찮아요. 형 집행 과 관련해서 수사에 필요할 때, 기소에 필요할 때, 재판 업무에서 또는 형 집행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목적 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9번이 뭐예요? 공중위생 이거 하나 딱 생각하시고 뭐 공공의 안녕인데 자 공중위생 이렇게 공중을 위생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중위생 등을 위해서 필요한 거 이렇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말이지만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목적의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좀 길게 9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한 7가지 가까이는 써줘야 되지. 4가지 5가지 쓰면 점수가 좀 줄어들 거고
2가 있었다 그러면 더 줄어들 거고. 한 4가지, 5, 한 7가지 정도는 쓰면 될 거예요. 9가지 다 쓰면 뭐 100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목적의 용도로 정보를 갖다가 이용하거나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정보 주체한테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겠죠? 이건 아까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뭐였어요? 별도의 동의. 대부분 이거예요. 별도 동의. 그래서 별도의 동의 받을 때는 그 제공받는 사람, 제3자한테 제공한다든지 그랬을 때 제공받는 사람, 그 다음에 목적,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 그 다음에 개인정보 항목, 수집 항목, 그 다음에 이용기간, 보유기간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 놓치시면 안 돼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선택사항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요거 거부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그 불이익이 뭔지를 고지해줘라 하는 얘기지. 처음에 원래 동의 받을 때는 그러니까 목적 범위 내에 수집을 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동의받아서 수집할 때는 필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거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거부하는 순간에 그 서비스를 이용 못하게 됩니다. 그게 불이익이란 말이에요. 불이익의 내용. 거부할 수 있다.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것을 알려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요거 길게 돼 있잖아요. 길게 돼 있지만 요거 지금 목적 외 용도로 쓰는데 이용하고 제공하고 3자한테 제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성 확보를 좀 해라 이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적 외 용도로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받는 사람한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금 3자한테 주는 모양이에요. 그쵸? 그쵸? 자, 그 제공받는 사람한테 제3자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너한테 주는데 너가 이거 정보 유출하거나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너 잘 이거 보관하고 그 목적 범위에 대해서 잘 쓰고 그래야 돼. 그걸 얘기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함부로 또 돌리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야? 3자한테. 그러니까 해커스가 그 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한다 그랬을 때 그 제3자한테 제공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끔 주의를 시켜라는 얘기지.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지. 그때 요청을 받은 이 사람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꼭 해야 되겠다. 이 제3자가 말이야.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해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십시오. 안전성 확보라는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됩니다. 제목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공공기관의 개재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이랬을 때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의 경우. 아까 공공기관에 수집한 정보인데, 가보니까 이게 이제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 목적으로 쓴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공공기관은 개재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 이게 막 구체적으로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가 중요합니다. 제공하거나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목적 외. 그때는 그 이용이나 3자한테 제공하는 법적 근거, 그 다음에 목적, 범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보나 또는 인터넷 홈피에다가 게재해야 되겠다. 자, 어디에다가 게재하라고요? 관보 또는 뭐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해라. 그런데 그 게재할 때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게재하라는 것을 뭘로 정해요? 어디서 정해요?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데 그 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게재해라 이런 얘기지. 법에는 그게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고시로 정할 테니까 그 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게재하시오 이런 얘기지. 그래서 5번까지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성 확보라든지 게재 의무라든지 아까 3번 아까 통지 의무. 그다음에 2번은 예외적으로 목적 외 용도로 쓸 수 있는 케이스. 그죠? 2번이 가장 핵심이죠. 원칙은 목적의 용도로 이용 제공하면 안 되는 건데 제공할 수 있는 경우죠. 여기가 가장 핵심이고 몇 개를 써주냐 이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받아 별도 동의받아서 할 때는 정보 주체한테 동의받을 때 통지를 해줘야 되고 통지할 사항이 꽤 있죠. 20점인데 이게 시간 안에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0분인데 제목을 뽑는 게 요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 알맹이를 좀 많이 맡기는 게 중요하고 안전성 확보 이거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다. 특히 제공할 적에는 제3자에게 제공받는 사람한테 이용 목적이 어떻게 되니까 목적 외 용도 또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게재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매년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벌써 이것도 하나씩 나올 것 같아요. 뭐 가명정보 처리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시험을 봤는데 뭐 제가 이거 한 게 꼭 100%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시험 봤는데 어떤 걸 썼고 어떤 걸 못 썼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채점을 해보시기 바라고 일단 채점하기 전에 좀 푹 좀 쉬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고생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